네, 경제는 김호빈 시작하겠습니다. 우를 맡고 있는 우석준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준입니다. 빈을 맡고 있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먹고 죽자 경제학자 홍기빈입니다. 아니, 왜 자꾸 먹고 죽자로 그렇게 미세요? 요새 경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네. 먹고 볼 것도 없고 그냥 먹고 죽자로 그냥. 튀자도 아니고. 예, 그냥 먹고 죽자. 현님이 요즘 각자 도생이 와닿기 시작함. 이라는 지금 댓글을 벌써 달아주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에게 입수된 첩보에 따르면 우석준 교수님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아주 잘 아는 사이라는 이런 첩보가 입수가 됐는데 맞습니까? 예전에 대학 들어갈 때 지금하고 좀 다른데 예전에는 이제 저희 들어갈 때는 그 선지원 후시험을 했어요. 학력고사. 학 대학교에 이제 한 군데 지원을 하고 예. 그다음에 학력고사 봐 가지고 한날 한시에 그냥 모든 운명이 결정짓는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그 학력고사 볼 때 이복현 금감원장 뒤에서 봤죠, 바로. 앞뒤로 앉아서 봤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경쟁률이 약간 조금 뭐 한 2대1 정도 됐었는데 네. 그날 하여간 제 기억에 남는 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원래 조금 멋쟁이거든요. 그래요? 패셔니스타입니까 혹시? 그래서 그 올백 머리에 무스탕을 입고 왔어요. 그 옛날에도. 학력고사 보는데? 예. 그때 올백머리를 하고 왔다고요? 올백 머리에. 그래서 제가 이복현 금감원장을 보고서 난 됐다. 한 명 제꼈다. 잠깐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시험 볼 때부터 깨질 이야기가 오는데 속칭 그러니까 저 친구는 날라리일 거야. 날라리가 와서 그러니까 저 친구는 보는구나. 시험 못 봤을 거야. 왜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시험을 봤죠. 웬걸. 학과 동기입니까 그러면? 학과 동기입니다. 예. 그럼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십니까? 뭐 가끔 주고받는 사이고, 예. 제 기억이 좀 남는 게 그러니까 그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요. 그래서 하루에 500페이지씩 책을 읽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하여간 여러모로 저한테는 인상이 아주 좋게 남아 있는 친구인데. 그러면 친구가 금융감독원장이 된 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여간 안 좋은 얘기는 뭐 많이 나왔잖아요. 자꾸 피해가시려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부장검사하다가 좀 나온 거니까 뭐 공무원 직급으로 따져 보면은 뭐 국장 언저리, 과장국장 그런 언저리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장은 조금 수직 승진입니까? 장관에 거의 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서로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약간 조금 껄끄럽긴 할 거예요. 예, 원래 나보다 좀 아래에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갔네.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뭐 능력도 중요하겠지만은 대통령과 연이 중요한 거 아니었겠냐.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뭐 단점이야 뭐 지금 뭐 저 말고라도 뭐 여러 군데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약간 저는 이제 약간 친구니까 좋은 점을 한번 조망을 해본다면은 원래 이제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이 원래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금융감독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금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도 겸임했어요. 그래서 금감원이 되게 약간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MBC도 직원 식당이 보통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두침침한 데로 내려가는데 금감원은 그 직원 식당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 그 고층에 있고 로열층에 있어요. 로열층에 있습니다. 가면 전망도 좋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가 원래 그 금융감독위원장이 원장 자리로 해놨던 거를 빼면서 거기를 직원 식당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다 위로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예. 그만큼 이제 그 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하고 이게 사실 유착관계에 있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산업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산업의 앞잡이들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리가 지금 사실 이번 인사로 해서 약간 느슨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껄끄러 좀 하고 있어요. 원래 금감원하고는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사 출신이 왔으니까 쉽게 하면 그들만의 리그에 다른 리그 선수가 왔다. 맞다. 지금 뭐 어떻게 지금 그게 융합이 될지 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스코어 약간 껄끄러워하는 상태다. 그래서 원래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제 이신전심으로 금융위가 원하는 거 금감원이 해주고 금감원이 원하는 거 금융위가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산업을 보호하는 뭐 감독도 하지만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고리는 조금 끊어지면서 만약에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뭐 좋은 장점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친구니까 예, 희망 섞인 제가 너무 안으로 굽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팔이? 너무 욕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홍기빈 소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친구의 친구니까 저도 굽어야죠. 왜 이래 오늘 분위기가? 아니 저는 뭐 이분 전혀 모르는데요. 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제기한 그 오래된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금융감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차저차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금융산업 업계 쪽으로 넘어갔어요. 금융감독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명분은 이런 건데 지금 한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금융산업이 워낙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적어되니까 이거는 업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다라 그래가지고 이 금융감독원을 저걸 하는 저게 이제 금융업계 쪽으로 많이 이제 칼자루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금융 감독을 하는 주체하고 금융 감독을 받는 객체라고 하는 게 애매하게 뒤섞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뭐냐, 그다음에 자본도 많고 여러 가지 저기 있었던 게 금융감독원의 여러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 지적하셨지만은 이거를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그냥 저거 따져보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다른 단점이나 어떤 역작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지금까지 좀 오랫동안 제기됐던 그 문제들은 좀 풀릴 좀 해소될 전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뭐 이건 뭐 좀 긍정적인 발언이 되겠네요. 뭐 왜 이러지? 아니 뭐 단점은 뭐 많이들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사정 이쪽으로 좀 넘으니까 쏠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보세요. 뭐 아무래도 그 검사 출신이니까 그리고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 뭐 중간에 내부 절차는 있지만은 영장 없이 계좌를 좀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뭐 검찰은 계좌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제한된 계좌를 봐야 되고.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금감원에서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했을까요? 왜 거기 뭐 이제 금감원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연결 계좌를 또 계속 열어볼 수가 있어가지고. 네. 예, 원래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면은 의심되는 계좌 보고 연결 계좌도 열어보려면 또 영장 쳐가지고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쭉쭉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 안에 내부 규제 장치가 있어가지고 뭐 마음대로 아무거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영장 없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네. 사정 국면으로 몰아갔을 때 상당히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죠. 근데 예컨대 뭐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와서 기업 뭐 장부 같은 거 가져가려고 하면 일본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국세청이 나와서 이제 세무조사하면은 다 들고 갑니다. 아주 그냥 장부하고 컴퓨터하고 다 들고 갑니다. 그냥. 그래서 회사가 마비예요. 근데 뭐 그런 약간 행정기관들이 여러 가지 조사할 때 조금 검찰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관행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건 뭐 모르겠어요. 이제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정치 세력들이 조금 금감원이 그런 식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 감시도 하고 예, 뭐 서로 본인도 좀 조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검사로서의 어떤 그런 수사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면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와가지고 금융증권범죄 합수단도 지금 부활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힘을 더 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그렇게 어떻게 역할 분담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뭐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벌어진 좀 장기적인 추세인데 좀 이제 기득권자들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융 혁신의 형태를 띠고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추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무리를 많이 빚었습니다만은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고. 그러니까 옛날 같이 그 방식으로 안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금융 혁신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최근에는 코인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니까는 사실은 제가 뭐 이 새로 되신 분이 그런 역할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금융감독원이 사실은 지금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의 옷을 입고 벌어지는 이런저런 종류의 그 부패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역할의 그 임무는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점은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새로 되시는 분들이 그 분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컨대 뭐 그 대통령 배우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지금 수사지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털어준다면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봤더니 뭐 이러한 점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예. 해준다면은 뭐 근데 예. 털어주겠어요? 그거는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그 이 자리에서 물가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부의 지금 대응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가 잡는 거에 대한?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물가 관리하라고. 근데 그게 선제적인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했던 뭐 4% 5%대까지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예, 지금 이건 뒷북 대응 아닙니까? 예, 후제적으로 지금 하고 나도 지금 잘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그거라도 제대로 잘 해야 해야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가장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이런 용어를 좋아하거든요. 아마 근데 그런 게 아마 입에 익어가지고 예, 뭐, 어감은 좋죠. 예. 예, 근데 선제적은 아니고 뒤라도 지금 잘 쫓아가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이제 물가 그 대응 방안들이 별게 없어요. 그리고 나온 것도 지금 사실 별 의미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기대거든요. 뭐 우리가 경제는 쉽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그 물가에 대한 기대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자기 실현적인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기업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 벌커라고 하는 그 연준 의장이 고금리를 그 하면서 이제 했던 거는 이제 그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를 주저앉히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건데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뭐 그런 의지가 뭐 거의 없다.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예, 그냥 번트들 대고 있다 진짜. 예. 번트. 야구의 번트. 한 방은 없고. 사실은 이제 번트를 대는 것도 아니고 번트 대는 척 하고 있다. 예. 번트 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대는 척. 예.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도 아닌. 뭐 그런 척이다. 예, 그렇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금리를 올려가면서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유탄들을 서민들이 좀 피해갈 수 있게끔 재정 지출을 지금 사실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재정 지출 줄이는 게 아니고 타겟해가지고 서민들의 이제 이 힘든 삶들을 좀 도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나오는 전체적인 스탠스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세를 하겠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어저께 MBC 보도를 보니까 뭐 법인세, 그다음에 상속세, 그다음에 뭐 종부세, 재산세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약간 조세를 좀 완화해주겠다 이런. 근데 그런 거 혜택 받는 사람들은 또 국민 전체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일부 이제 대기업하고 일부 고자산가들이 이제 그 혜택을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가지고 정부가 쓸 총알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무슨 적자 이제 우리 국가 채무도 이제 올려가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총알은 어디서 나와서 서민들의 삶은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안 맞는다 지금 앞뒤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지금 뭐 정부의 대응책이 좀 아쉽다. 그냥 하는 척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기빈 소장님. 예, 뭐 전 좋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그냥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그 번트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저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뭐 이렇게 가격 그 금리를 올린다든가 그다음에 뭐 가격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그 뭐 감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되는 적이 아니고 여러 지금 같은 경우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병목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가치 사슬이 쭉 있잖아요. 있는데 어떤 부분은 공급자의 숫자라든가 수급 균형이라든가 이게 좀 많은 숫자들이 많은 시장이 있고 어디는 딱 병목이 걸려 있어가지고 요게 뛰면은 꼼짝없이 다 뛰고 근데 요게 딱 요게 수급이 막혀가지고 여기서 물가가 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유통 그 가치 사슬이랄까 유통 전체로 봤을 적에 그 병목에 해당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우리가 혈관 수술할 때 왜 스텐트라고 하는 거 박아가지고 피가 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목에 해당하는 지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서 공급이 되도록이면 풍부하게 이루어질수록 해가지고서 공급을 하는 요 굉장히 면밀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네. 근데 이런 걸 하려면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 아까 그 금리 올릴 때 그 재정 정책으로 그 서민들 이걸 그 해준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봤을 적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제일 괴로운 사람들이 이 금융 취약자들인데 이를테면 저신용 계층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 이쪽에서 이분들은 이제 제2금융권도 잘 못 가고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정말 살인적인 금리에 시달리고도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채로 가죠, 사채로. 예. 이렇게 그리고 정말 금융의 실수요자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죠. 지금 막 결혼해서 전셋집 구해야 되는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금리 정책의 큰 문제는 무차별하게 전 국민이 다 같이 이 부담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뿐만 아니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금융 취약계층이라든가 금융의 실수요자 이 부분들을 갖다가 금융의 그 어떤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이거 큰 돈 안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금융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 가계 대출을 내도요. 그러니까 또 주택담보대출 이러면은 막 몇 억씩 내고 그러는데 이 취약계층들이 내는 어떤 그 소비를 위해서 가계 대출을 받는다는 거 그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금융 정책을 잘 안배를 하게 되면은 금리를 올릴 적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하고 이 취약계층이 당한 고통은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 안 들이더라도 이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수 있으니까 이 금융 부분에서도 이 금리 그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얘기 나옵니다만은 공공요금 인상 문제인데 지금 가스요금은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오른다고 그러고 전기요금도 요 10월에 이제 올릴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뭐 올해 초부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이제 인플레랑 또 겹쳐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여름도 덥고 뭐 겨울도 추울지 모르고 이러는데 이러면 여기도 또 취약계층이 있어요. 에너지 취약계층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우리 2013년, 14년 막 이럴 때 그 박근혜 정부 때 그거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 전기 조달이 잘 안 돼가지고 다 전기 아껴 써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약간 공무원들 맞아. 블랙아웃 있고 막 예, 공무원들 청사 가보면은 형광등 다 끄고 맞아요. 스탠드 하나 켜고 예, 이 회전되는 이제 선풍기 하나 켜가지고 2인에 하나씩 예,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바람 올 때는 이랬다가 바람 또 절로 가면은 더워가지고 못했다가 에휴. 예,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뭐 10년 전, 2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예, 얼마 안 된 얘기고 이제 그러한 시절이 올 수도 있다 다시. 예,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또 가구에 들어가는 전기 같은 경우는 누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이 덥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부담이 뭐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에어컨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사놓고서 잘 안 트는 전기를 무서워서 사기는 샀는데
틀지 말라고. 예, 틀면 버티자. 예, 틀면 혼나고. 아주 절절하네요. 네. 약간 그런 여름을 다시 지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그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해서 이게 돈이 들어갈 때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일성으로 나오는 게 감세가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냐. 또 다시 한번 초과 세수를 또 만들어내 가지고 이 말씀 받아서 요 문장은 정말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감세 말씀하셨잖아요. 인플레이션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부의 재분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명목치만 바뀌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숫자만 바뀌는 현상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없는 사람들 쪽에서 있는 사람들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의 이전이 벌어지거든요. 없는 사람들에서 있는 사람들로. 예, 주로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크고 시장에서 큰 힘을 가진 쪽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을 때의 고통이 절대로 균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재정 정책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 우 교수님 강조하셨듯이 재정 정책은 그 준비를 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가져올 그 역진적인 그 부의 재분배를 갖다가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 감세를 한다는 기조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저도 그래서 참 그 우 교수님 말씀해 주셔서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밖으로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또 인플레이셔너리 텍스트 영어 쓰지 말라 그래 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영어 많이 쓴다고 한마디 했다가 제가 지금 부메랑 맞고 있거든요. 국어 사람. 부메랑 또 영어 아니에요? 그렇네. 원주민 말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보통 이제 조세의 성격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증발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화폐 가치를 내림으로써 이거 일종의 그 국민들로부터 이제 조세를 걷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세부담을 낮춰준다는 그런 논리를 뭐 정부가 세울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진행되면서 돈을 버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데도 있고 그런 데들한테는 사실은 그 정상적인 과세를 통해 가지고 그 예컨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횡재세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조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기업에 대한 공격을 막 하잖아요. 니네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과세를 통해 가지고 걷어들여서 다시 재분배하는 그런 장치마저도 그 역할을 줄여놓고 나면은 참 이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될 시점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첩보를 이렇게 그 받아 보면은 진짜 하여간 그 돈 많이 번 대기업들 세금 못 깎아줘 가지고 지금 지금 뭐 아주 난립니다 지금.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 그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 왜냐면 올해 초과 세수가 지금 제가 법인세가 한 20조 정도 더 추가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뭐 10대 대기업들이 낸 거예요. 상당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건데 뭐 초과로 들어온 뭐 20조 중에서 한 4, 5조 정도는 뭐 삼성이 냈다. 현장가 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SK가 냈다. 아니면 현대 기아 자동차가 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세금 좀 깎아줘도 되지 않냐.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는 초과 세수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뭐 세율 좀 낮춰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세금은 들어올 거고 오히려 세금 낮춰주면 투자자 늘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따져 보면은 저도 이제 재정학자로서 법인세를 낮춰가면은 투자나 고용이 늘 거라고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중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을 따져 보면은 지금 뭐 삼성이나 지금 현대나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줘도
우리 정부 우리 그 국내 고용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느냐 그러면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원래 우리나라가 세금 깎아줄 때는 보통 고용하고 연관을 시키거든요. 투자했어? 그거 깎아줄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원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원래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렇죠, 대체가 일어나면서 그렇죠. 로봇가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전문적인 사람들은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단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교체가 좀 되거든요. 그거는 니네 돈으로 하고 만약에 고용도 같이 늘리면은 그러면 세금 깎아줄게. 이게 우리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가 조금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가 관련해서 여러 번 진단을 했으니까 종합을 하면 지금 뭐 인플레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세계적인 또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품목이나 특정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핀셋 대응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가장 기본인 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금융 취약층이라든지 서민층에 대한 어떤 그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도로 병행적으로 강구가 돼야 되는데 방향은 부자 감세로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국민들도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때다. 그러니까요. 알겠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좀 특화시켜서 좀 두 분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게 노동 문제 있잖아요. 지금 화물연대 그러니까 총파업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 나오냐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잡고 있는 그 노동정책 방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우선 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걸 보면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이 화물연대 계신 저희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노동자예요,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문제가 있어요. 이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에서는요. 우선 지금 이 부문이 나라 전체의 기간 산업에 해당하거든요. 물류의 제일 밑바닥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시장에 내맡겨 놓는다. 노사가 뭐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산업처럼 바라본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하루라도 멈춘다든가 조금이라도 교란이 있으면 나라 전체가 경제 전체가 치르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둔다라는 해법이 그냥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를 갖다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봐가지고서 그런 화주 전체와 이 차주 전체 간의 노사 협상 같은 식으로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갖다 자영업자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시장 메커니즘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둘 다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러니까 이 단체 협상은 안 된다. 이게 너희들은 자영업자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또 지금 그 화주들 쪽에서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영어로는 인정션 그러는데 기간 산업 부분에서는 파업이 길어지면은 그건 뭐 미국이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뭐 학교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그 아주 기간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파업이 길어져 갖고 사회가 위태롭다 싶으면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파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대로 지금 물류가 멈춰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명분으로 해갖고 국가가 지금 이거 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라. 화주들은 지금 이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아까는 자영업자라고 그랬는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기름값이 올라갔고 적자가 나서 나는 장사를 안 접을란다. 이렇게 해서 셔터를 내린 건데 여기를 갑자기 지금은 이걸 노동자처럼 봐가지고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라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차를 모시는 분들을 갖다가 노동자로서 봐가지고 집단적인 노사 협상을 제도화하든가 그게 아니면은 지금 있는 저거 있잖아요. 그 이름 저희 운임 수준 최소 안전운임제. 예, 안전운임제. 이거를 갖다가 2020년에 정부가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몰제로 지금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 가지고 이거는 인프라 부분이니까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운임의 어느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도적인 인프라로서 제도화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 주무부서가 국토부 아닙니까? 국토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지금 이거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지금 이 아까 말한 두 가지 점을 다 애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일부러 무시하고 있고 이걸 차를 모시는 분들이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이걸 또 애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리무정이 들어가는 거죠. 주원님이 지금 댓글 달아주시기를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화물연대 총파업이 노사 문제라고 하는 멍청한 소리만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네요라는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요. 우석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칙은 이제 협상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기존에 계약했던 거와 변화가 생겼을 때 새로운 협상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이제 뭐 그 운임도 올라가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이 차주분들도 이게 여러 가지 쇼크를 충격을 어떤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 피해를 지금 차주들이 지금 온전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은 협상력을 유지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안전 운임제는 어떤 그 안전 발판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도입된 거는 이게 이 효과가 어떤지를 보자 하고 일몰제와 함께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결과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결과가.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은 지난 2, 3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전국이었잖아요. 코로나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때 모여진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정보들은 평상시하고는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정상적인 이제 정부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약간 뭐 일몰제를 뭐 폐지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우면은 3년간 연장. 3년간 연장을 해서 아니면은 적용 섹터를 지금 뭐 시멘트하고 지금 사실 컨테이너만 지금 제한이 돼 있으니까 한두 분야 더 늘려가지고 우리 3년 한번 더 보자. 그리고 그때는 디자인도 잘해서 정책 평가를 잘 하자라고 그 결과를 놔두고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국토부도 뭐 지금 뭐 핑계를 대는 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면접이 어려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하여간 변명이 잘 안 된다고 보죠. 우리가 비대면도 많이 했고 그게 무슨 2020년에 했으면 문제인데 그 사이에 시간도 많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연구 교육 많이 해본 이 통박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마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세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좋은 것도 뭐 원하는 대로 안 나왔고 또 나쁜 것도 뭐 원하는 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다 뒤집어 엎고 조사도 다시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3년 연장하면 되겠네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컨대 뭐 지금 민주당 안은 그 일몰제 이제 그 폐지인데 지금 그래서 폐지도 저는 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협상의 어떤 중간 결과물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일몰제를 연장하는 선상에서 어떤 좀 일단 급한 불을 끄되 대신 이제 서로 받아들일 수 있게 조금 적용 범위를 하나나 두 개 정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 어떤가. 아니, 근데 뭐냐면 대응을 보면 참 뭐한 게 국토부에서는 이거는 그 법으로 인몰제를 도입한 거니까 국회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중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러고 지금 핑퐁하고 있거든요. 정부하고 여당 사이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고 2년이 끝난 다음에는 국토부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결과를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결과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급한 대로 어떤 임시 조치를 하든가 하는 건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가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지금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마 올해 1월 27일인가부터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년도 안 됐는데 지금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벌을 경감해주는 법무부 장관이 경감해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회에서 지금 발의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반노동으로 규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떤 명분과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 자세한 논의를 제가 잘 몰라서 쉽게 하면 예. 법무부 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무슨 뭐 설치하고 안전기준 마련하고 이래서 그 법무부에 신고하면 그 해당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해당 기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경감해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명분인가요, 그게? 경감해 줄 수 기업의 있다. 애로 해소 차원. 그러면은 그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애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예.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기업 관련된 범죄가 사실 민사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과도하게 형사화돼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는 의견 동의를 해요. 이게 잘 보면은 이게 무슨 검사가 들어가서 무슨 감옥 보낼 얘기인가 아니면은 보상하고 요거 이제 뭐 이렇게 뭐 약간 민사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기는 한데 그거에 이제 다른 측면에는 오죽했으면 형사까지 왔겠는가. 그렇죠. 예, 그렇죠. 오죽했으면은. 그렇죠. 예컨대 그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고 인정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도 일부 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뭐 기소도 하고 뭐 구속도 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것도 다 민사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형사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은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지렛대 역할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 이런 민사적인 이제 보상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과도적인 단계로 형사적인 어떤 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법에 이제 제정되고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에는 뭐 가짜 대표이사를 준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실질적인 그런 부담들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한 거지. 지금 뭐 시행도 하기 전에 지금 시행을 했죠. 근데 시행하기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뭐 기업에 너무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저는 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하나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작업장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노동자들이 몇 번 무리가 이게 사건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번의 사건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지독한 양극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른바 말하자면은 그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그다음부터 계속 계층화돼 가지고 맨 아래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위험한 작업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이런 사업 업주들이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장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내려가는 노동 시장에서의 하청 그 위기의 재해를 갖다가 이게 악이용돼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맥락이 있어서 갖고 나온 문제인데 여기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업주들의 처벌을 경감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노동시장에서 이 위계제가 없어질 거냐. 이런 사회적인 맥락을 깔고서 그 나온 법인데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건 저는 사실은 좀 난감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노동정책의 방향을 좀 가늠해 보고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지금이 9시 8분 조금 지났는데 주식 시장 개장하자마자 또 확 떨어졌다고 하네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1.8, 코스닥은 마이너스 2.1%. 어제 뭐 증시가 상당히 폭락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 증시도 지금 날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하여간 저도 많지는 않지만 주식에 조금 있는데 가슴이 미어집니까? 심심한 위로를. 이어지는데 여하튼 지금 쌍둥이 적자가 지금 우려된다고 얘기를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 수출은 되게 잘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가격 뭐 수입 물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그 대외 부분도 지금 적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뭐 재정 부분은 우리가 적자를 조금 유지를 해 온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취약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뭐 지속되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 다만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예전에 그 투자금 뭐 국내에서 해외로 막 금세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출발하는 이제 외환위기가 촉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징조로서 우리 그 외환 보유고가 지금 최근에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들을 사람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외환 보유고가 지금 뭐 최근에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충분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이제 그 환율 방어에 이제 쓰이기 시작하면은 그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보통의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경제는 내가 직접 챙긴다 이러면서 팔불치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사실은 공무원한테 일공들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지금 챙겨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그 늘공들의 이 행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IMF 위기 때도 봤지만은 문제 없다고 자기 넘기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고, 대통령이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받은 The buck stops here 여기 지금 그게 여기서 지금 발휘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 지금 하고 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약간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주식시장 이거 보면서 큰 틀에서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미국에서 자꾸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옛날에 폴 볼커 때처럼 이 초장에 때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금리 팍 올려가지고. 그래서 자꾸 지금 미국에서 금리 그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금리 매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이번에 빅스텝이 아니라 뭐 자이언트 스텝?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크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큰 영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좀 눈코 뜰 새가 없어요. 거기다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 국내 정치 그게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눈을 잘 써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령탑에 앉으신 분들이 나라 사령탑에 앉으신 분들이 큰 책임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빨간 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좀 집중적으로 정부가 좀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지가 정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는 김호빈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하네요. 예. 그러게요. 네, 특히 우석준 교수님도 또 조건도 빠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기약을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